1장 신부가 의뢰해 온 사건. 베이커 거리의 하숙집 벽난로 앞에 앉아있을 때 홈즈가 나에게 이야기를 걸어왔다. 여보게, 왓슨. 인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묘한 것 같아. 만일 우리가 지금 손을 맞잡고 저 창문으로 빠져나가 이 대도시 위를 날아다니요. 여기저기 덮인 지붕을 살며시 벗겨내어 그 밑에서 펼쳐지는 야릇한 인생극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 거기에 비하면 소설 같은 건 줄거리가 단순하고 결과도 빤하지. 홈즈는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열린 커튼 사이로 보이는 어둡고 흐린 런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라, 저기 저 여자는 나를 찾아오는 손님이구먼. 홈즈의 어깨 너머로 내려다보니 길 저쪽 도로 위에 몸집이 큰 젊은 여자가 푹신해 보이는 모피 목도리를 두르고 붉은 깃이 달린 채 넓은 모자를 쓰고 서 있는 게 눈에 띄었다. 여인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장갑에 달린 단추를 매만지다가는 주저하는 기색으로 이쪽 창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마음을 정한 듯 곧장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곧 현관에 초인종이 울렸다. 홈즈는 담배꽁초를 벽난로 속에 던져놓으며 말했다. 저런 모습은 전에도 본 일이 있네. 길거리에 서서 망설이는 손님은 반드시 애정 문제로 찾아오는 걸세. 상의는 하고 싶지만 사연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상대방이 이해해 줄 자신이 없는 거지. 하지만 애정 문제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네. 남자에게 당한 여자라면 주저하기는커녕 초인종 끈이 끊어져라 잡아당기고는 뛰어들게 마련이지.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의 상담은 애정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 아가씨는 남자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난처한 입장에 빠진 것 같군. 어쨌거나 본인이 온 것 같으니 직접 들어보세. 홈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크 소리가 나고 심부름꾼이 들어왔다. 메리 서덜랜드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홈즈는 서덜랜드의 방으로 들어오자 탈거리 의자를 권하고는 날카로운 눈으로 관찰하며 말했다. 아주 열심히 타자기를 치시는 모양인데 눈이 근시어서 피로가 심하시겠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피곤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자판을 눈여겨보지 않고도 칠 수가 있답니다. 서덜랜드 양은 무심코 말하다가 문득 얼굴빛이 달라져 홈즈를 바라보고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어머, 홈즈씨, 벌써 저에 관해 아시는 모양이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홈즈는 웃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제 직업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도와 넘기는 것도 저는 세심히 관찰하는 훈련을 쌓아둔 덕분에 알 수가 있죠.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아가씨가 제게 상의하러 오지도 않으셨겠지요. 실은 에서리지 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왔습니다. 에서리지 씨가 행방불명이 되어 경찰조차 어딘가에서 죽은 모양이라고 포기했을 때 선생님께서 쉽게 찾아주셨다군요. 홈즈 씨, 저도 꼭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타이피스트로서 버는 수입 외에도 유산으로 한 해에 100파운드씩 받기 때문에 호스모 에인절 씨의 행방만 찾아주시면 섭섭지 않게 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황 없이 상의하러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홈즈가 양쪽 손가락을 깍지 끼고서 천장을 바라보며 물어보자 서덜랜드 영의 얼굴에 다시 한번 놀라운 표정이 스쳤다. 맞아요. 전 정말 정신없이 뛰쳐나왔답니다. 실은 제 아버지인 윈디뱅크 씨가 너무나 태평하게 계시는 바람에 제가 화가 나서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사람이 자취를 감추었는데도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선생님께 상의해볼 생각도 않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저 말로만 걱정하지 말라니 참을 수가 있어야죠. 홈즈가 물었다. 지금 아버지라고 했는데 성이 다른 걸 보니 양아버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라고는 부르지만 나이를 따지자면 저보다 5년 2개월일 뿐이라서 어쩌을 따름이지요. 그래,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예, 살아계세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곧 15살이나 아래인 윈디뱅크 씨와 재혼했습니다. 저는 못마땅했지만 할 수 없었지요. 돌아가신 아버지는 토트넘 포트가에서 상당히 규모가 큰 설비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책임자인 하디 씨와 함께 계속 회사를 운영했지만 윈니뱅크 씨가 나타나 어머니에게 회사를 팔게 했어요. 그는 그때 주류 회사의 을판원이었는데 수완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었어요. 회사를 4,700파운드에 처분한 모양인데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그렇게 헐값에 넘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는 이 여자의 사건과는 아무 연관도 없을성 싶은 집안 이야기에 홈즈가 짜증을 내지는 않을지 은근히 걱정스러워 그의 기색을 살폈는데 웬걸 그는 아주 열심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럼 아가씨의 유산에 의한 수입이라는 것은 그 회사를 판 돈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그 돈의 출처는 전혀 달라요. 뉴질랜드에 계시던 레드 삼촌이 제게 남겨준 거예요. 연 4.5%의 이자가 붙는 뉴질랜드의 공채지요. 100년간은 2,500파운드라는데 저는 이자만 받아요. 재미있군요. 그럼 아가씨는 매년 이자만 해도 100파운드씩 들어오는 것 외에 직업도 갖고 있으니 마음 내키면 여행도 할 수 있고 그 밖에 하고 싶은 일도 할 수가 있겠군요. 한 해에 60파운드면 여자 혼자 넉넉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그보다 적은 액수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머니나 양아버지의 짐이 되기 싫어. 이자는 어머니에게 드리고 있어요. 윈니뱅크 씨가 3개월마다 은행에 가서 이자를 받아오지요. 저는 타이피스트로 일하는 수입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한 장에 2펜스인데 하루에 15장에서 20장은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아가씨의 사정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왓슨 박사로서 나와는 절친한 친구이니 신경 쓰지 말고 이야기하십시오. 자, 다음은 실종되었다는 호스머 에인절 씨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오. 서덜랜드 양의 얼굴에 금방 붉은 빛이 감돌더니 옷깃을 만지작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그와는 가스 공사 관계의 댄스 파티에서 알게 되었어요. 주최 측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초청장을 보내오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어머니에게 보내주었죠. 하지만 윈디뱅크 씨는 우리 모녀가 파티에 나가는 것을 몹시 했어요. 아니, 파티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 어디든 저희가 참석하는 것을 반대했지요. 하지만 저는 이번 파티에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양아버지에게는 저를 못 가게 할 권리가 없으니까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만나고 싶었고요. 하지만 윈디뱅크 씨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만나 못하겠느냐고 하거든요. 그러고는 입고 갈 옷은 있느냐고 물었어요. 제게 파티에 입고 갈 변변한 옷 한 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었지요. 옷장 속에는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빌로드 드레스가 있었거든요. 마침내 도저히 제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윈디뱅크 씨는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는 프랑스에 볼 일이 있다며 집을 나갔죠. 그래서 저와 어머니와 가게 책임자인 하디씨 이렇게 셋이서 파티에 갔어요. 바로 거기에서 호스머 에인절 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윈디뱅크 씨가 프랑스에서 돌아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싫은 내색을 하진 않던가요? 아니요. 뜻밖의 기분이 좋았어요. 피식 웃고는 여자는 어차피 말려봐야 아무 소용없어. 라고 했던 게 기억나요. 그래요? 어쨌거나 아씨는 그 가스 공사 관계의 댄스 파티에서 처음 호스머 에인절이라는 청년을 알게 되었다. 이거군요. 예. 그날 저녁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 집으로 찾아온 기로도 몇 번 만났고요. 두 번은 공원을 함께 산책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윈디뱅크 씨가 프랑스에서 돌아오자 그는 우리 집에 올 수가 없었어요. 왜입니까? 윈디뱅크 씨가 그런 걸 싫어했거든요. 그분은 집에 손님이 드나드는 것을 아주 질색해요. 여자란 식구끼리만 지내는 것이 제일이라나요. 그렇다면 저도 결혼해서 식구를 가져야겠다고 대들었죠. 호스머 에인절 씨는 그 뒤 아가씨를 만나려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사실은 윈디뱅크 씨가 일주일 뒤에 다시 프랑스로 가야 하기 때문에 호스머는 편지로 그때까지는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연락해왔어요. 그 일주일 동안 그분은 매일 편지를 보내왔고 저는 아침마다 직접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왔기 때문에 윈디뱅크 씨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이미 에인절 씨와 결혼하기로 약속해 두었겠군요. 예, 홈즈 씨. 처음 함께 산책했던 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호스머 즉 에인절 씨는 리든홀가의 어느 회사 격리 사원인데 그 회사 이름은?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럼 그의 숨은? 그는 회사에서 묵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가씨는 상대방의 주소도 모른다는 겁니까? 예, 단지 리든홀가라는 것밖에는요. 그럼 답장은 어디로 보냈습니까? 리든홀 우체국 사서함이었어요. 여자가 쓸 편지가 회사로 오면 남들이 놀린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에인절 씨도 편지를 타자로 쳐서 보내니 나도 타자로 쳐서 보내겠다고 했더니 그건 싫다고 하더라고요.
손수 쓴 편지여야 정말 제가 보낸 느낌이 될지 타자기로 쓴 편지는 우리 둘 사이에 기계가 들어선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홍주씨, 그분은 그토록 저를 사랑한 거예요. 세밀한 데까지 신경을 써서요. 실로 의미가 깊은 이야기로군요. 나는 그전부터 세밀한 부분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는 격언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찮은 일이라도 좋으니 에인절 씨에 대해서 생각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이야기해 주시오. 홍주 씨, 그분은 몹시 내성적인 것 같았어요. 남들 뜨는 것을 싫어해서 만나는 것도 늘 밤에 어두운 곳에서 만나는 걸 좋아했어요. 목소리마저 소곤거리듯 작고요. 어렸을 때 편도선을 몹시 앓은 적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나 봐요. 또 저처럼 눈이 나빠서 선글라스를 썼어요. 오, 그렇습니까? 그래, 윈디뱅크 씨가 프랑스로 떠난 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코스모 에인절 씨는 그제야 집에 찾아와서 윈디뱅크 씨가 돌아오기 전에 결혼해 버리자고 하더군요. 하도 열심히 조르기에 저는 그러기로 했지요. 그러자 그분은 저더러 성경에 손을 얹고 사랑을 변치 않겠다고 맹세하라더군요. 어머니는 그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며 그런 말까지 하는 건 그분이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에인절 씨에게 호감을 갖고 그분의 일이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요. 에인절 씨가 일주일 안에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어머니께 얘기하자 어머니도 찬성했어요. 제가 프랑스에 간 윈드뱅크 씨가 마음에 걸린다고 하니까 어머니는 걱정할 필요 없다며 나중에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어머니는 양아버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불과 5살 위인 양아버지에게 허락을 받는 것도 이상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든 은밀히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보르도에 있다는 지점으로 윈디뱅크 씨에게 편지를 보냈지요. 그런데 그 편지는 결혼식 전날 되돌아왔어요. 어째서 돌아왔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영국으로 떠난 뒤에 편지가 도착해서인지도 모르죠. 그거 참 유감이로군요. 결혼식은 금요일이었나요? 장소는? 킹스크로스 역에서 가까운 세인트 세비어 교회에서 식을 올리고 그 뒤 세인트 판크라스 호텔에서 식사를 할 예정이었어요. 그날 에인절 씨는 이륜마차를 타고 왔는데 저와 어머니가 그 마차를 타고 가고 에인절 씨는 다른 마차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에인절 씨의 마차가 뒤이어 도착하더군요. 우리는 신랑인 에인절 씨가 마차에서 내리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내리질 않는 거예요. 마침내 마부가 마차 안을 들여다 보았는데 글쎄 그 안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부는 신랑이 마차에 타는 것을 틀림없이 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하고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지 뭐예요. 그것이 지난 금요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한 일이군요. 에인절 씨는 마음이 착해서 저를 애태울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아침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 변하지 맙시다. 만일 뜻밖의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떨어져 있게 되더라도 사랑의 약속은 잊지 말아요. 언제고 당신을 데리러 올 테니까 라고 말했거든요. 결혼식 날 아침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아마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해요.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가씨는 에인절 씨에게 뜻밖의 불행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래요. 틀림없이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예감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인지 아가씨는 전혀 짐작이 안 간다는 겁니까? 네, 전혀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머니는 화가 나서 그분에 관해서는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세요. 윈디뱅크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양아버지에게도 그 일을 말했습니까? 말했어요. 윈디뱅크 씨도 저와 비슷한 의견이에요. 무슨 사정이 있는 모양이니 기다리다 보면 무슨 소식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에인절 씨도 그렇지. 저를 교회 앞에 내팽개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혹시 그분이 저한테 돈을 빌렸다던가? 결혼하면 제 재산이 자기 것이 된다면 몰라도 말이에요. 하여간 에인절 씨는 돈에 관해서는 깨끗한 분으로 단 1실링도 제 돈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왜 자취를 감추었을까요? 하다못해 왜 편지 한 장 보내지 않는 걸까요?
아, 생각하면 할수록 미칠 것만 같아요. 서덜랜드 양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조사해드리겠습니다. 전 이 사건을 명백하게 밝혀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 맡기고 아가씨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후스머 에인절 씨에 대한 미련은 깨끗이 버리십시오. 그 사람은 아가씨 앞에서 사라진 거니까요. 그럼 저는 다시는 그분을 만날 수 없나요? 그럴 겁니다. 그럼 그분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 문제는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보다도 에인절 씨의 정확한 인상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서 온 편지도 보여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크로니클 신문에 사람을 찾는 광고를 냈어요. 이것이 그걸 노린 거예요. 여기에 그분의 인상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편지도 4통 갖고 왔어요. 그거면 됐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의 주소는 어떻게 되지요? 런던 캠버웰구 라이온 플레이스 31번지예요. 에인절 씨의 주소는 모른다고 하셨고 윈디뱅크 씨의 직장은 펜처치 가에 있어요. 주류 동매업을 하는 웨스트하우스 앤 마뱅크 사회 영업사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신문에 올린 것과 편지는 제가 잠시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충고를 잊지 마십시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홈즈 씨,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에인절 씨와 한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어요. 그분이 돌아오기를 언제까지고 기다릴 거예요. 나는 서덜랜드 양의 때 웃지 않은 마음에 감동을 느꼈다. 서덜랜드 양은 신문에 광고 조각과 편지 내 홈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달라며 눈물을 닦고 돌아갔다. 2장 왓슨 박사의 출입. 서덜랜드에 돌아간 뒤 홈즈는 팔짱을 끼고 발을 쭉 뻗고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가 잠시 뒤에 담뱃진으로 얼룩진 도자기 파이프를 집어 불을 붙이고는 푸른 연기를 내뿜으며 얼굴을 내게 돌리더니 입을 열었다. 그 아가씨는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걸. 사건보다도 그 아가씨가 더 흥미가 있었네. 그래, 사건 자체는 별것 아니야. 내 참고 서류처를 뒤져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사례가 있네. 1877년 햄프셔군의 앤도버에서 같은 일이 있었고 작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 이번 사건도 맑은 수법이지만 두어 가지 새로운 점이 엿보이더군.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아가씨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네. 자네는 그 아가씨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일을 꿰뚫어 본 모양이군 그래. 자네가 몰랐다기보다는 주의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옳겠지. 봐야 할 곳을 보지 않았으니까 중요한 것은 모르고 넘어가게 되지. 자네는 옷소매 줄이나 손톱 그리고 구두끈 같은 것에서 굉장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무심코 지나친 걸세. 어쨌거나 자네가 그 아가씨의 겉모습에서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 들려주겠나? 글쎄, 챈 넓은 쥐색 밀짚 모자에 붉은 깃털 하나를 장식하고 있었지. 검은색 위도 앞자락에는 역시 검은 구슬 장식이 붙어 있었고 스커트는 커피색보다 약간 진했고 목둘레와 소매 끝에는 보라색 기로들을 했지. 아마 장갑은 쥐색에 가까웠는데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부분이 약간 달았더군. 구두는 보지 못했고 뒤에는 작고 둥근 금기꼬리가 달려 있었네.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고생을 모르는 소심인층으로서 궁색하지 않은 아가씨도. 홈즈는 가볍게 손뼉을 치며 빙그레 웃었다. 왓슨, 자네도 많이 발전했는걸. 예상보다 정확히 보았지만 유감스럽게도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네. 자네도 관찰 방법은 어느 정도 몸에 익힌 것 같지만 전체적인 느낌에 사로잡히지 말고 세부적인 점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 나는 상대방이 여성이라면 반드시 소매 끝을 자세히 살펴본다네. 남성이라면 바지의 무릎을 관찰하지. 자네도 보았겠지만 그 아가씨는 소매 끝에 빌로드를 대고 있었어. 그것은 가장 해지기 쉬운 천이지. 타자기를 칠 때는 손목 바로 위쪽의 책상을 스치게 되는데 그 아가씨의 소매 끝에는 선이 두 줄로 명확히 나 있었네. 손재봉틀에서도 비슷한 흔적이 남지만 그때는 왼손 쪽으로 그것도 새끼손가락 가까이 흔적이 남지. 그런데 그 아가씨는 오른손 쪽에 폭넓게 흔적이 나 있더군. 그리고 얼굴을 보니 코 양쪽에 안경을 쓴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네. 그래서 근시여서 타자를 치려면 피로를 느끼겠다. 고 말해 주었더니 놀라더군. 자네의 말에 나도 놀랐네. 뭐
한눈에 알 수 있는 일이지. 그런데 아래쪽으로 시선을 옮겨 관찰해보니 신고있는 구두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짝짝이란 것을 알았다네. 한쪽 코끝에는 작은 장식이 붙어 있었는데 다른 한쪽에는 없었거든. 나는 그것을 확인하고는 속으로 약간 놀랐지. 더구나 한쪽 구두에는 단추가 5개 달려있고 다른 한쪽에는 2개밖에 없었거니와 단추 5개 중에서도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은 채워지지도 않았더군. 깃 달린 모자까지 쓴 젊은 아가씨가 구두를 짝짝이로 신고 단추까지도 제대로 채우지 않았다면 황급히 뛰쳐나온 것으로 쉽게 추리할 수 있지 않겠나? 나는 늘 그랬던 것처럼 홈즈의 날카로운 추리에 감탄하면서 물었다. 그 밖에 뭐 또 알아낸 것은 없나? 그 아가씨는 외출 준비를 끝내고 집을 나오기 전에 편지를 썼다는 것도 알아냈네. 장갑의 오른쪽 2번째 손가락 끝이 닳아서 작은 구멍이 나 있었다는 것은 자네도 본 모양이지만 그 부근에 잉크 자국이 있었다는 것은 못 본 모양이지. 편지를 급히 쓰느라 펜을 잉크병에 너무 깊이 집어넣었던 것 같아. 손가락에까지 잉크가 묻은 것으로 보아 오늘 편지를 쓴 것이 틀림없을 걸세. 초보적인 관찰 방법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생각하면 흥미롭지 않나. 어쨌거나 사건으로 되돌아가세. 우선 신문 광고에 냈다는 호스머 에인절씨 인상착의를 이뤄주지 않겠나. 나는 신문의 오른쪽지를 집어들었다. 찾는 사람 안에 실린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4일 아침부터 호스머 에인절이라는 남자가 행방불명임. 키 107cm가량. 뼈대가 굵으며 회색은 나쁜 편. 머리카락은 검고 한복판이 약간 벗겨졌음. 검고 풍성한 콧수염과 턱수염이 인상적임. 행방불명 당시 복장은 검은 예복 차림에 좁게에는 금으로 된 시계줄을 늘어뜨리고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음. 리든 홀가의 어느 회사 사원이라고 함. 그분의 주소를 아시렴. 그만 그걸로 됐네. 홈즈는 내 낭독을 중단시키고 이번에는 에인절 씨의 편지를 살펴보며 말했다. 편지는 지극히 단순해. 에인절에 대해 알아낼 것이 아무것도 없군. 그러나 한 가지 두드러진 점이 있네. 그것을 알면 자네도 놀랄걸. 모두 타자기로 쳤군. 서명까지 타자기로 쳤어. 보라고. 편지 끝에 후스머 에인절이라고 타자기로 치지 않았나. 날짜는 정확히 밝혔지만 주소는 모호하게 리든홀 가라고 표시했네. 왜 펜으로 서명하지 않았을까?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걸세. 사건의 열쇠가 될 수도 있지. 그래? 자네는 서명을 왜 타자기로 쳤는지 짐작이 안 가나? 부끄럽네만 잘 모르겠는걸. 결혼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고소를 당할 경우 자기는 서명한 적 없다는 구실을 삼으려고 그랬을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닐세. 하여간 이제 얘가 편지 2통을 쓸 참인데 그걸로 이 사건은 해결될 걸세. 한 통은 런던 중심부에 있는 어떤 회사로 보내고 다른 한 통은 서덜랜드 양의 아버지 윈디뱅크 씨에게 내일 오후 6시에 와 달라고 써서 보낼 걸세. 남자들끼리 결말을 내는 것이 좋겠군. 자, 왓슨 박사. 답장이 올 때까지는 할 일이 없으니까 이 별 볼 일 없는 사건은 그만 덮어 두기로 하세나. 나는 홈즈의 예리한 추리와 남다른 정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홈즈의 여유만만하고 자신감 넘치게 이 묘한 사건을 대하자 그는 이미 확실한 결론을 세웠다고 생각했다. 나는 곧 파이프를 물고 있는 홈즈를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내일 저녁 다시 갈 때는 메리 서덜랜드 양의 사라진 신랑의 정체가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3장 신랑의 정체. 그 무렵 나는 상당히 중한 환자를 맡아보느라 이튿날은 하루 종일 그 환자에게 매달려 있었다. 가까스로 틈이 난 때가 오후 6시이어서 이 묘한 사건이 해결되는 장면에 입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며 지나가던 마차를 급히 잡아타고 베이커 거리로 달려갔다. 그러나 도착해보니 홈즈는 그 후리후리한 몸을 팔걸이 의자에 타묻고 잠들어 있었다. 방 안에는 약병과 시험관이 여기저기 널려있고 찌릿한 염산 냄새가 풍겼다. 하루 종일 취미인 화학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실눈을 뜬 그에게 물어보았다. 어때? 사건은 해결되었나? 홈즈는 잠이 덜 깼는지 엉뚱한 대답을 했다. 염화 발음의 중앙상염이었네. 아니, 화학 실험이 아니라 어제 개사건 말일세. 아, 그거? 그 사건이라면 두어 가지 그럴듯한 점도 있지만 개사건이라고까지 할 것은 없어. 단지 이 범인을 우가 넣을 법률이 없다는 것이 유감이지.
그럼 그 범인이 누군가? 왜 그 아가씨를 버렸을까? 홈즈가 대꾸하기 전에 복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디어 노크 소리가 났다. 그 아가씨의 양아버지 윈디 뱅크일세. 6시에 오겠다는 답장이 왔었지. 어서 들어오십시오. 들어온 사람은 30세가량의 체격이 좋은 중간키의 남자였다. 혈색이 좋지 않았지만 연도를 깔끔하게 했고 태도는 은근했지만 회색 눈이 찌를 듯 예리했다. 남자는 우리를 눈부신 듯 흘끔 쳐다보는 손때 묻은 실크 모자를 탁자에 올려놓고 가볍게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가 의자에 앉자 홈즈가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윈디뱅크 씨. 타자기로 친히 편지는 당신이 보낸 거죠? 6시에 오시겠다는 내용입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던 일이 미처 끝나지 않아서 딸아이가 상의하러 다녀간 모양인데 부끄러운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집안 망신은 덮어두고 싶었는데 저는 딸이 선생을 찾아뵙는 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성미는 보셨다시피 불같아서 일단 작정한 일을 하고야 만답니다. 하기야 선생은 경찰이 아니어서 약간은 마음이 놓입니다. 이러한 가정일은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게다가 호스모 에인저를 찾아내는 것도 어려울 테니 돈만 낭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홈즈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는 호스모 에인저 씨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윈디뱅크 씨는 몸을 움찔하며 장갑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러시다면 다행이군요.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타자기의 활자도 필체처럼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신제품이 아니라면 같은 기종이더라도 타자기마다 찍힌 활자가 다르지요. 어느 활자가 다른 활자보다 유난히 달았다든가 비뚤어졌다던가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윈디뱅크 씨, 당신이 보내준 이 편지 말입니다만 이 자는 모두 머리 쪽이 희미하고 알짜는 꼬리가 문드러져 있군요. 그 밖에도 14군데 특이점을 발견해냈습니다. 이 두 활자의 특징은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회사에서 통신문을 작성할 때는 모두 같은 타자기를 쓰기 때문에 조금 달아서 그럴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홈즈는 자세를 고쳐 앉고는 말끝을 이었다. 저는 머저나 타자기와 범죄와의 관계에 관한 논문을 쓸 예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터 꽤 관심이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윈디뱅크 씨. 여기에 행방불명된 에인절이 보낸 편지 4통이 있습니다. 모두 타자기로 친 편지입니다. 그런데 4통 모두 이자의 머리 쪽이 희미하고 알자의 꼬리는 문드러져 있습니다. 더구나 확대경으로 보면 조금 전에 당신의 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14가지 특이점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윈디뱅크 씨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모자를 움켜쥐었다. 홈즈 씨, 이런 잠꼬대 같은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에인저를 찾아낼 수 있거든 찾아내십시오. 그러고 나서 나에게 통지하길 바랍니다. 그러지요. 홈즈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문 쪽으로 걸어가 자물쇠를 채웠다. 자, 에인저 씨를 찾았으니 알려드리겠습니다. 윈디뱅크 씨는 입술까지 새파래지더니 덫에 걸린 쥐처럼 사방을 둘러보며 외쳤다. 뭐라고요? 그자가 어디 있습니까? 홈즈가 차분하게 말했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윈디뱅크 씨 속임수의 진상은 뻔합니다. 자,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윈디뱅크 씨는 핏기를 잃고 의자에 무너져 내리듯 앉더니 말을 더듬었다. 이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홈즈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윈디뱅크 씨, 이토록 간사하고 무자비한 장난은 처음 봅니다. 어쨌거나 내가 사건의 줄거리를 대충 이야기해볼 테니 틀린 점이 있거든 지적하십시오. 윈디뱅크 씨는 의자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숙인 자세를 보아하니 무척이나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홈즈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놓고는 그 부근을 서성거리며 마치 혼잣말처럼 이야기를 시작했다. 윈디뱅크라는 사나이는 금전을 목적으로 자기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과부와 결혼했습니다. 또한 루브가 메리 서덜랜드의 돈도 메리가 결혼하지 않는 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 메리가 결혼하면 윈디뱅크는 1년에 100파운드를 손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윈디뱅크는 메리의 결혼을 방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메리를 외출하지 못하게 하여
젊은 남자와 교제할 수 없게 하는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수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메리는 점차 말을 듣지 않게 되었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마침내는 댄스 파티에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교활한 윈디뱅크는 어떤 비상수단을 강구했을까? 이번에는 아내까지 설득해 교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메리가 눈이 나쁘다는 것을 이용하여 선글라스를 써서 날카로운 눈을 가리고 멋지게 콧수염과 턱수염을 붙인 다음 목소리까지 변조해서는 호스머 에인절이라는 가명으로 메리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고는 메리에게 다른 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구원했습니다. 윈디뱅크는 기어드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처음에는 장난삼아 해본 일입니다. 메리가 설마 그렇게까지 빠져들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성교제가 없었던 노처녀 메리로서는 외관상 멋진 남성의 부운에 약할 수밖에 없었고 더구나 양아버지가 프랑스로 갔다고 생각했기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런 음모를 꾸몄으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더구나 어머니까지 에인절을 치켜 세우는 판이니 더욱 열중할 만도 했지요. 이제 가장 바람직한 일은 이 연애를 극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메리의 마음속에는 에인절과 나눈 추억이 뿌리 깊게 남아 한동안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에인절은 메리에게 성경을 걸고 변치 않을 사랑에 맹세를 하도록 부추기고 결혼식 날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했습니다. 즉, 윈디뱅크 씨는 메리가 에인절에 대한 마음의 상처로 그가 혹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10년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생각을 못하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윈디뱅크 씨는 메리를 교회 앞까지 가게 해놓고 자신은 마차의 한쪽 입구로 타서 다른 쪽 문으로 빠져나가는 낡은 수법을 써서 모습을 감추었지요. 어떻습니까? 윈디뱅크 씨?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홈즈가 이야기하는 동안 윈디뱅크 씨는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시키고는 그 창백한 얼굴에 한 줄기 웃음까지 띄고 있었다. 홈즈 씨, 당신의 이야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척 예리한 사람이니까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법을 어기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범죄가 될 만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문을 열지 않는 한 불법 감금과 협박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홈즈는 자물쇠를 열면서 말했다. 분명히 법으로는 당신을 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만큼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도 없죠. 만일 메리 양에게 오빠가 있었다면 당신의 뼈가 으스러지도록 때렸을 겁니다. 홈즈는 상대방의 얼굴에 비웃는 듯한 웃음이 떠오르는 것을 보자 덜컥 언성을 높였다. 나는 이런 부탁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여기에 채찍이 있으니 한 여성의 분풀이를 내신해야겠습니다. 홈즈는 이렇게 말하며 벽에 걸린 승마용 채찍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그 순간 윈디뱅크 씨가 후다닥 방 안을 빠져나갔다. 그러고는 우당탕 계단을 달려 내려가는 소리가 나더니 현관문이 덜컥 열렸다. 창 너머로 바라보니 윈디뱅크 씨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리의 한복판으로 내달리는 모습이 보였다. 몹쓸 인간 같으니? 홈즈는 혀를 차며 말하고는 다시 의자에 돌아와 앉았다. 저자는 저렇게 계속 나쁜 짓을 거듭하다가 언제고 교수대에 올라갈 만큼 무거운 죄를 지을 걸세. 하여간 이번 사건은 약간이나마 흥미있는 요소가 있었지. 나는 자네의 추리 과정을 속속들이는 모르냐만. 그런가? 호스머 에인절이 어떤 명백한 목적이 있어서 수상히 행동했을 것이란 점은 처음부터 짐작했었네. 또한 메리 양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번 사건에서 실제적인 득을 보는 것은 양아버지밖에 없다는 것도 분명했지. 그런데 이 두 남자가 결코 동시에 등장하지 않고 한쪽이 나타날 때 다른 한쪽은 어떤 구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웠네. 또한 에인절이 선글라스를 쓰고 멋진 수염을 달았다는 사실로 곧장 변장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지. 서명까지 타자기로 친 것은 자신의 필체를 메리가 알기 때문에 손으로 쓰면 에인절의 정체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계산에서였네. 이러한 요소를 종합해보면 나의 추리는 확신으로 붙일 수가 있었던 것일세. 그런데 증거를 어떻게 잡았나? 일단 범인이 누구인지 확신이 서면 증거를 갖추는 일은 쉬운 일이 아네. 그래서 신문 광고에 낸 인상서에서 변장에 흔히 쓰이는 선글라스와 수염 따위를 제고해 보았지. 그러고는 나머지 인상을 써서 윈디뱅크 씨가 다닌다는 주류 회사에
영업사원 중 이런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편지를 보냈지. 한편 나는 평소 타자기 활자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으니 한 통은 그 주류회사의 주소로 윈디뱅크 씨에게 이곳에 와줄 수 있겠느냐는 편지를 보냈네. 그 후 오겠다는 내용의 타자기로 친회신을 보내왔기에 대조해보니 애인절에 연애 편지를 친 것과 같은 타자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았지. 한편 그 주류 회사로부터도 답장이 왔는데 문의하셨던 사람은 본사의 제임스 윈디뱅크입니다. 라는 내용이더군. 그걸로 모든 게 분명해졌네. 서덜랜드 양은 어떻게 하지? 진실을 알려줄 수밖에. 그 아가씨는 빨리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결혼 상대를 만나는 편이 더 행복하지 않겠나.